자, 저희 쪽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세척여기라고 있어요. 세척여기가 뭐냐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척여기가 뭐냐면, 현재 창을 똑같이 하나 더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하나 더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세척여기 기능은 어떤 때 쓰이냐면은, 저희 쪽에 보면 그 기존 어떤 그 뭐 상담 일지랄지 상태 변화 기록지랄지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이런 부분들 기록된 거를 좀 참고해서 보고 싶다. 이제 비교해서 보고 싶다 할 때 뭐 한쪽에는 과거 거, 뭐 한쪽에는 이런 식이죠. 한쪽에는 과거 거, 한쪽에는 이제 새로 작성할 때 아니면 뭐 비교를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양쪽 창을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렇게 쓰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뭐냐면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화면을 좀 더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예,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경우 있는데 제가 좀 화면을 늘렸다, 작았다, 늘렸다, 작았다 여러 번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교육하면서 이 창 두 개를 이용해서 할 건데 제가 그 하나는 진행되는 과정, 또 하나는 아까 그 교육 요청에 따라서 어떤 해당되는 그 각각의 메뉴별로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돈 없이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도 최대한 혼돈 없도록 예, 잘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 우측 상단에 여기 고객센터 일대 문의라고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고객센터 일대 문의가 있고 이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 일대 문의 들어가면은 왼쪽에 일대 문의 통합 검색이라고 있어요. 자, 그 들어가시면은 또 팝업이 하나 열립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자, 통합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 주로 많이 물어보신 내용이 뭐냐면, 자, 저쪽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또는 뭐 수급자 관련된 거, 지원 관련된 부분들 여쭤보시는데, 가령 여기다가 뭐 등급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 등급만 치시면은, 등급 관련된 뭐 등급 설정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된 뭐 평가 지표 또는 어떤 그 행정적인 부분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아니 또는 이런 내용들 보셔가지고 일단 저희 쪽 기능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저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일대일 문의가 있어요. 일대일 문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 쪽 혹시라도 전화가 잘 안 되시면은 전화 계속 막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일대일 문의 쪽에 남겨주시면 돼요. 일대일 문의 쪽에 남기실 때 기타 문의하기 난 오류가 맞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프로그램 오른쪽에 남겨주시고 오류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타 문의 쪽에 그냥 간단한 문의사항 남기실 때 여기다 남기시는데 여기다가 뭐 제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내용 이 큼지막한 메모창에 그 요청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뭐 개선 의견도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그 기능 문의하시는 내용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뭐뭐가 안 돼서 뭐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기다가 몇 다시 몇 번에 그 메뉴에서 수급자 누구누구를 어떤 뭐 상담 일지를 했던지 아니면 그 무슨 뭐 일정 업무를 올렸는데 뭐가 안 됐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쭉쭉쭉 진행하면서 뭐가 안 되는지 또 이분이 뭐가 궁금하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대일 문의 또는 여기 통합 검색 쪽 이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 뭐 평가지표, 또 공단에서도 보면은 그 공단 롱텀 케어 쪽에 올려져 있는 공지사항들이랄지 뭐 다빈도 FAQ, 뭐 유입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뭐 공장 가셔서 공지사항 보셔도 되는데 뭐 저희 쪽에서 조회를 하셔도 뭐좀 최대한 다 조회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조회를 하시고 많이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하나 더가 뭐냐면요. 자, 보면 여기 저희가 여기 1-1번부터 왼쪽에 8번까지 그 지원 급여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좀 화면을 확대시켜서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매뉴얼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자, 1-1번이죠. 그다음에 1-2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뭐 3-1번도 그렇고 이렇게 매뉴얼 버튼이 있어요. 자, 매뉴얼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떤 매뉴얼이냐면 자, 그러면은 각각의 해당 그 매뉴얼에 각각 해당 그 메뉴별로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그다음에 각각 해당 메뉴가 어떤 평가지표랑 좀 연관된다. 그러면 관련된 평가지표를 제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문서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평가지표는 꼭 보시고 저희 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처음에 저쪽 큐어포를 가입을 하시면은, 큐어포를 가입하시면은, 자, 저희는 먼저 문자로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려서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 이해를 돕도록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링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번 이제 처음에 접속하시면은 6-1번의 기가정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6-1번 기가정보 설정. 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시설하게 대한 기본 정보가 있는데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하실 때 이 기관 기호를 그냥 임의대로 아무 숫자나 입력을 하셔가지고 가입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뭐냐면 이 사업자번호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번호. 이 사업자번호도 남의 사업자번호, 다른 사업자 간혹가다 가입을 먼저 하려고 그냥 기관이 먼저 지정도 안 됐는데 케어프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의 어떤 기관 기호, 그다음에 다른 기관의 사업자번호 입력하셔가지고 가입 먼저 하는 업체가 있어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실제 기관 기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번호 나오셨다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야지만이 예, 실제 이 기관 기호가 거기 저쪽에 문서랄지 이런 부분들 다 반영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저희 쪽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저쪽에 결제하시잖아요. 뭐 케어포 서비스 이용료, 문자 이용료 결제하시면은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세금계산서 정보로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인이 나오는데요. 직인. 그냥 직인은 이렇게 스캔해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직인도 만들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뭐 공식적으로 사용하신다면은 그 직인 캡처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이 직인은 수급자 정보관리 쪽에 표준약관, 그다음에 급여정 계획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5-1번 쪽에 보시면 이제 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서죠, 청구서. 그다음에 실다 3번에 보면은 매년 공단에서 고시가 바뀌면은 연말에 고시 내용에 급여 비용 수가가 변경된 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그걸 보내시라고 변경 안내서를 통지하는 그 기능을 보냅니다. 여기도 또 도장이 찍히고요. 8-1번 월급별 급여 대장 명세서에도 나옵니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 이렇게 해서 도장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세 가지 요양 목욕 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만 하는 업체는 요양만 선택하시면 되고 목욕만 하는 업체, 그다음에 간호 같이 한다는 업체는 세 개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양이 이게 디폴트 기본 구성이라서 요양을 뺄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요양 어떤 목욕만 하시기 때문에 요양을 지우고 싶다 하시는데 일단 디폴트가 요양이기 때문에 제가 요양은 제거가 안 되니까 일단 필요한 그냥 목욕 기능만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구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1-1번 수급자 정보 관리 쪽에서 자, 기초 정보 보시면은 급여 이용 계획 쪽에서 급여 종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표준약관 등록할 때 서비스 구분도 있고요. 상담 일지 보면 탭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1-5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1-5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서비스 구분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욕 간호 직원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세금과서서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 정보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팟빌 회원가입 및 위탁 업무의 동의 정보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팟빌은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무료 현금 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서비스 용도로까지 다 이용하시니까 이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셔야 돼요. 표준약관 확인성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실제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제공되는 표준약관을 저희가 그대로 쓰거든요. 거기에서 조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기능에는 표준약관 조항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기관에서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확인사항 뭐 안내랄지 또는 동의 처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확인사항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능을 추가해놨습니다. 자, 보면 여기 확인사항 수정 쪽에 보시면은 내용을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금 아까 4개에서 지금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요. 자, 새로, 신규 등록되는, 새로 작성되는 표준약관에만 이렇게 새로 추가된 총 5개까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할 때 확인 처리 체크하잖아요. 체크하시면은 예, 아니요에 대한 어떤 동의 처리가 구해지는 거고 확인 처리에 체크가 없으면은 단순한 안내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지금 표준 약관 출력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아까 확인을 체크한 부분은 예, 아니요라는 어떤 그 체크하는 박스가 보이는 거고요. 아까 그 확인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한 안내 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문자를 알림톡으로 또는 보좌부로 보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수급자분들이 또는 보호자분들이 핸드폰에서 보시잖아요. 표준 약관을. 그러면 여기 왼쪽 하단에 그 확인사항 또는 안내사항이라고 해서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딱 클릭하시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뭐 동의 처리 또는 단순한 안내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그 실제 공방 고시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수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까지는요. 이건 저희가 다 자동적으로 항상 그 연말에 등록해 놓기 때문에 이건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직원 프로그램 권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직원 프로그램 권한 정보. 자, 그 직원분들 입사를 하시면은 먼저 직원분들 저쪽 케어포 쪽에 등록하시잖아요. 등록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각자 로그인해서 저희 케어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권한까지 다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권한이냐면 서복지원 선생님은 뭐 수급자 또는 직원 관리 또는 뭐 그 급여정 쪽 이런 업무를 또 하시기 때문에 또 약간 그 요양보호사님이나 또는 간호사님하고 좀 다르게 좀 더 많은 메뉴 접근 권한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양보호사님은 뭐 요양 파트만 또는 간호사님은 간호 파트만 아니면 어떤 각자 어떤 방문 일정만 해당 그 담당하시는 그 소비자 일정만 확인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그 각 직종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권한 설정해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입을 하시면은 각 그 직종별로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해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게 하나 어떤 그룹명이 됩니다. 그룹명. 그룹명이고 우측에 그 선택되어 있는 어떤 이런 해당 그 프로그램 그 메뉴들을 체크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 그룹을 해당 직원한테 적용하셔가지고 이 메뉴만 접근하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관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같이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의 아이디를 다 부여하셔가지고 각자의 그 권한에 따라서 메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면 실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 수급자 정보도 있겠고 또는 뭐 지원 정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8번에 급여. 직원들 급여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직원 급여까지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권한 설정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설명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권한명을 신규 등록해서 원하시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메뉴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요양보호사님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어떤 그 뭐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뭐 선임 요양보호사 또는 선임 간호사 여러분들도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수급자분들이 한 뭐 200명, 300명인 기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또 종사자분들 많으셔야 되니까 이와 같이 다시 뭐 어떤 그 뭐 직급을 좀 나누셔가지고 저희 쪽에 그 프로그램 권한명을 등록할 때 이와 같이 또 명칭을 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되어 있는 명칭은 이거는 좀 2-1번인데요. 2-1번 직원정보 관리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권한 그 변경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권한 신규 등록도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 권한 신규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선임, 뭐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그 선임이시기 때문에 어떤 뭐 관련된 어떤 그 메뉴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정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1번에서 해당 직원분한테 여기 보면 프로그램 권한 변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변경 버튼 눌러서 선임요양사 딱 누르고 계속 저장 눌러주시면은 그 이제 그 이분은 아까 그 선임요양사로 해가지고 그 아까 선택된 메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원 정보까지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6-1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여적은 마감일이라고 있어요. 급여적은 마감일. 자, 급여적은 마감일에 보면 뭐 기초평가, 그다음에 급여적 계획서, 급여적 결과평가, 그다음에 업무 수행일지 이렇게 총 4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마감 설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감일은 그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다 마감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이 마감 처리 기능을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일단 그 기초평가랄지 이제 급여적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했고, 그다음에
다시 그또 들어가서 뭔가 좀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삭제 버튼 누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일단 3번 보시면은 현재 좀 작성된 게 있습니다. 작성된 거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수정하게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우스가 잘못해가지고 뭐 삭제를 눌렀다. 그러면 한번 제가 안내가 나와요. 근데 이때 확인 누르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미연에 그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감의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 설정하시면은 그 이 설정한 날짜까지는 등록,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전날까지는 좀 그 기능을 적용하셔가지고 날짜를 지정하셔가지고 최대한 뭐 혹시라도 모를 삭제가 제일 크잖아요. 삭제가 되지 않도록 또는 뭐 수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분들 좀 차단에 미연에 좀 예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좀 제가 좀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1-1 보시면은 자 기초 설정의 기초 작업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그 저희 쪽 그 프로그램 사용하시기 전에 이미 운영을 하셨던 기관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수급자랄지 또는 뭐 종사자분들 꽤 많이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 쪽에. 그래서 이제 공단 쪽하고 이제 저쪽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 정보하고 종사자 정보를 공단에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엑셀로 받아서 저희 쪽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물음표 있죠, 물음표. 물음표 클릭을 하시면은 그 실제 공단에서 어떻게 받아오는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엑셀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단계에 따른 그 그림이 그 단계별로 좀 다시 또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별로 해가지고 단계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일정, 그다음에 또 기초 평가, 뭐 계획서 이렇게 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급자가 있어야지 그 모든 걸 다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저쪽 프로그램 살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종사자만 등록해도 뭐 수급자가 아예 없다 그러면 저쪽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급자 공단 연동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 엑셀 파일 선택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해당 그 공단에서 받으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은 이와 같이 업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엑셀에는 이 본인 부담률이 없어요. 본인 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본인 부담률 선택을 해주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까지 다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등록되시고 나서 수급자 추가 정보 등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어르신들 정보를 그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뭐 보호자분 그다음에 보호자 휴대폰 번호 뭐 주요 질환 어르신 주요 질환 이런 또는 담당복지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선택하셔가지고 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 선납금 등록은 뭐냐면요. 저희 쪽 QF 프로그램 사용을 하시기 전에 그 어떤 청구서에 대해서 아직 못 받은 어떤 금액이랄지 미수가 되는 거죠. 또는 이분이 좀 초과해서 입금을 더 많이 입금하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해당 어르신에 대해서 뭐 미수금 또는 선납금, 뭐 미수금하고 선납이 두 개다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기 이제 5-1번 여기 청구서 생성하는 메뉴지 않습니까? 자, 5-1번 가셔서 청구서 생성하면은 아까 그 설정되어 있는 그 이 뭐 미수금이랄지 선납 그 금액에 따라서 뭐 선납이 적용돼 가지고 방어총액이 좀 금액이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전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청구액 쪽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종사자 정보도 마찬가지로 그 공단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단계에 따라서 엑셀 받으셔가지고 저쪽에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업로드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요. 역시 이제 공단에서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올리면은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쭉 나오고요. 종사자 정보는 뭐 남녀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보령 부담률이랄지 뭐 그런 구체적인 좀 더 수급자보다 더 항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추가 정보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 프로그램 권한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비밀번호는 이제 중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빌보로는 아이들 쪽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빌보로에 대한 그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디가 정확히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연차 차감 정도가 있어요. 자, 연차는 이제 직원분들 뭐 입사하시면 뭐 이제 다음 달부터 입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가 발생되는데 아마 대부분 그 내근직, 뭐 내근직이라 할지 또는 뭐 또 외근직이라 할지 이제 그런 분들 아마 대상이 되는데 실제 그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저희 쪽에서는 다음 달 저희 케어포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발생되는데 주로 이제 내근직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가 되도록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요양부사분들은 따로 연차 정보 이런 차감하는 정보가 따로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은 뭐 사회복지사님이랄지 뭐 실장님 또 이제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차감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차감 기능이 뭐냐면 저희 쪽 케어포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한 10년 전부터 방문 요양을 사용하셨어요. 이용하셨어요. 운영하셨어요. 운영하셨다면 그동안에 뭐 10년 차 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쪽 케어포 쪽에 이 종사자분을 등록하시자마자 바로 한 그 연차가 20 몇 개가 발생된 걸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원부에는 좋겠죠, 당연히. 20 몇 개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 쪽에서 사용 전에 이미 쓰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다가는 그 이미 사용된 그 연차는 그만큼 개수를 입력하셔가지고, 그 만약에 차감일수, 그동안 사용됐던 연차 일수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프로그램하고 어떤 그 자녀 연차랑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연차 차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수당을 주셨다. 이제 거진 이 근무 연차가 끝나는 그 말쯤에 이분한테 자녀 연차에 대해서 그 자녀 연차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당을 주셨다. 그러면 수당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연차가 남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차에 대해서 또 차감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분이 그 이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 연차 발생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보시면은 그 다음 달 이제 만근이 되면은 다음 달에 일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퀘어포 프로그램에는 뭐 만근이랄지 뭐 그런 어떤 조건을 따지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체크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 만약에 이분은 그 선생님이 만근을 하지 않았다. 좀 어떤 근무하는 어떤 그 내용이 약간 불성실하고 성실하지 않다.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기관에서 판단해서 뭐 연차를 줄지 말지. 그래서 저희는 연차가 자동으로 다음 달 나오니까 여기서 차감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차감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 서비스 환경 설정 부분인데요. 자, 이제 저희 쪽에서 그 직원 출퇴근 처리를 하시는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뭐 요양부서분들은 주로 이렇게 방문 일정, 라운딩 도시기 때문에 뭐 사무실로 출퇴근 찍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고 대부분 아마 저기 뭐 사복지사 선생님, 그다음에 뭐 시설장님 그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9시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신 분들 그분들 출퇴근 찍으실 때 저기서 뭐 그 현재 시간으로 찍으실지 근무 시간으로 찍을지 이제 이런 기능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쪽 케어포에서 그 출퇴근을 찍으신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직원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앱. 직원 앱 보시면은 제가 하단에 여기 출퇴근 처리 기능이 있어요. 출퇴근 기능 가셔가지고 뭐 출근 또는 퇴근 이렇게 찍어서 기록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전에 뭐 출퇴근 또 오후에 출퇴근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찍으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도 혹시 뭐 사용하시겠다 하신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케어포 어떤 그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 안 않고 그냥 우리는 PC만 쓴다 그러면 또 우측 상단에서 여기 보시면 그 출퇴근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퇴근 관리라고 버튼이 있죠. 누르셔가지고 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분 출퇴근 처리했잖아요. PC에서도 이렇게 출퇴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타 기능 설정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욕구 사정 뭐 분류별 작성자 저장 기능이 있고 이제 보호자 일정의 요청사항 그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 사정 분류별 작성자 저장 기능은 뭐냐면요. 그 기초평가 보시면 욕구 사정 그 평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분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실제 공단에서 확인하는 분류는 8가지 분류인데 제가 이제 그 간호사정 평가까지 좀 추가하다 보니까 10가지 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1-3번에서 여기 보면 욕구 사정이 있습니다. 욕구 사정에서 추가 작성 눌러볼게요. 자, 추가 작성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간호평가까지 있는데 이거는 평가 지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어르신에 대한
어떤 가로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라고 그냥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평가는 1번부터 여기 9번 총평까지 내용을 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자,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 작성자 저장기랑 각 분류별 제가 사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다시 창 닫기 하고 다시 추가 작성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자, 아까 처음에는 그 제가 사용을 체크 안 하실 때는 작성자 얘기 하나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 분류별로 작성자, 작성자, 또 사후번 작성자, 작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류별로 따로 작성자로 두고 싶다 할 때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일정의 요청사항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정을 이제 매달 일정을 짜시면은 일정 짜시면은 저기 3-1번 있죠. 3-1번에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일정 발송 버튼이 있어요. 일정 발송. 일정 발송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뭐 보호자나 또는 그 수급자 보호자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딱 보낸다고 한번 치면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보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그 뭐 수급자나 보호자분의 핸드폰에서 이런 식으로 카톡하고 수신됩니다. 그러면 방문을 좀 확인을 누르잖아요.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요청글, 요청글 남기기라고 해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가지고 이 내용을 그 약간 그 방문 일정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그 남긴다 하더라도 직원분들한테 따로 알림 기능은 없어요. 단지 남기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청글 남기다 남기면 요청자를 뭐 아들 뭐 010 이런 식으로 요청 사유 자 오늘 방문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뭐 보호자나 그 아버님에게 남기셨겠죠. 저장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휴대폰 그 보호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왔으면은 기관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까 1일자 있죠. 1일자. 1일자 이렇게 보호자 요청이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시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딱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 안 오셔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면 체크하시고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주시면 돼요. 보호자분들 그 휴대폰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면은 그 답변 내용이 그 보호자분한테 알림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하시면은 자, 보면 이제 그 기관에서 답변 준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좀 활용하시면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데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희가 제공된 부가 기능이니까요. 예,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케어포 접근 IP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보안 기능인데요. 주로 이제 그 아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외부 나가서 일정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허용된 IP로만 설정하는 기능이 좀 그렇고 일단 그래서 PC, 즉 PC에서만 허용된 IP로 하신다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라운딩 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만약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허용된 IP만 로그인 눌러서 일단 내 IP 주소 누르고 그다음에 추가 눌러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퇴근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아무튼 이건 적절하게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게 허용된 IP로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밖에 라운딩 도시는 분들은 큐 접수가 안 되니까 이거는 조절 잘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기간 만료 안내 수신 직원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실제 그 저쪽 케어포를 가입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케어포 이용료들을 결제를 해야 되고 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홈페이지 서비스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문자를 안내해드린다든지 그러면 어떤 담당자한테 그런 안내를 받게끔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8-1번 아니 2-1번 직원정보관리 쪽에 그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랄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이 여기 체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정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평가 K-MMS2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K-MMS2는 그 실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아무한테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그 MMS2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아마 좀 단속이랄지 아니면은 저작권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 쓰게 된 경우에 배상을 책임을 뭐 지는 경우랄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저희가 주식회사 인사이트라는 업체가 이제 국내 판매책이거든요. 국내 판매책인데 그 업체랑 제가 협업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쪽 1-1번 수급자 관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수로 제가 계산해야 되는데 50명 이상일 경우는 44,000원,
우리 라이선스 기간은 1년이고요. 50명 미만, 그러니까 49명까지는 43,000원 비용을 해서 제가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자마자 바로, 하시면 바로 1-3번에서 여기 인지 기능 쪽이죠. 확산 버튼 눌러서 즉시 바로 K-MS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트를 제공하는데, 물론 시스트도 이렇게 변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화 눌러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K-MMS2를 구매하면은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알림톡 발송식 기반 채널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카카오톡 있잖아요. 알림톡, 카카오톡. 그 업체에서 이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그 카카오 비즈니스 쪽에 예, 채널 검색료 아이디를 등록하시면은 그 기관의 어떤 로고, 또 기관명을 해가지고 그 저희 쪽에서 알림톡 발송할 때 그 해당 그 수신자가 그 기관의 로고, 그다음에 기관명을 해서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실제 그 카카오 그 비즈니스 채널 아이디 그 사용과 미사용 차이를 제가 좀 요약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케어포의 로고, 그다음에 케어포 명칭으로 해서 보호자분들한테 발송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신뢰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이 케어포, 저기 비즈니스 케어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아이디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관의 로고, 기관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발송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또는 수급자분들도 내가 이용하는 센터 쪽에서 이렇게 알림톡이 왔구나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로 보내는 용도는 뭐 표준약관이랄지 또는 급여정 계획서, 청구서, 또 이제 뭐 직원분들 급여 명세서 보낼 때 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발송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신청비 무료입니다. 무료니까요. 저쪽에 또 관련된 안내랄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이거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출력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출력 설정. 자, 출력 설정은 뭐냐면요. 자, 문서 저희 쪽에서 출력하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출력하는 기능. 뭐 급여정 병사사랄지 또는 뭐 기초평가 뭐 낙상 인지 욕창 뭐 그런 문서들이랄지 출력하면 내가 이거를 언제 몇 날 몇 시에 누가 출력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좀 달았는데 문서 하단에 표시라고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 문구, 그다음에 문서 하단에 출력일시면 출력자는 뭐냐면 실제 말 그대로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되는 그 시간에 그 날짜와 시간을 찍힙니다. 그리고 이 출력자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큐어프 프로그램을 로그인하신 분이 출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하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에 이와 같이 보안 문구, 그다음에 출력 일시하고 출력자가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문구는 직접 다 이렇게 수정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수급자 정보 관리 가서 제가 아무나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모든 문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가면은 아까 제가 방금 입력했던 그 보안 문구, 그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3333부터 추가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날짜와 일시, 그다음에 출력하신 분, 바로 이제 로그인하신 분으로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 다 출력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누가 출력했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마치 아까 그 설정 하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6-1- 가셔서 여기 보시면 문자 그 발신번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쪽에서 그 문자 발신번호 등록하셔야지만이 실제 알림톡이랄지 또는 뭐 문자를 통해 가지고 뭐 청구서 또는 뭐 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뭐 직원분들한테 뭐 직원 급여 명세서 이런 문서들을 다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급여정보서랄지 표준약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 발신번호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등록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번호 같은 경우는 통신사 쪽에다가 실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신사법 제84조 2에 따라서 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바로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 바로 하시면은 이제 본인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발송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증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누적해서 등록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 버튼 눌러서 즉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6-1번에, 6-1번에 잘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제가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제가 이제 파필 업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쪽에 어떤 가입, 어떤 동의를 시킨 다음에, 실제 그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 제가 실제 그 업체는 이제 링커브라는 그 업체고 이제 팟비라는 사이트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업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실제 매일 자정 24초에 국세청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다음 날부터 홈택스점 초청케어해서 현금영수증을 뭐 보호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발행 서비스는 그 5-2번, 5번 쪽이 불행부담금 관리 쪽인데 5-2번이 그 입금관리 메뉴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현금영수증, 입금 처리 먼저 하시고 나서 현금영수증 항목에 체크하시면은 이와 같이 신분확인번호, 즉 뭐냐면 신분확인번호가 뭐 저기 주민번호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번호,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까지 해서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발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이쪽에 있는 이런 옵션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기능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6-2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6-2번은 이용요금 및 결제 및 연장 부분인데요. 실제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QF 연장하실 때 이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장 버튼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좌가 실제 그 기관한테 제공되는 전용 계좌거든요. 전용 계좌. 그래서 이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1,000원, 66,000원 이런 비용을 이대로 입금하시면 자동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급자 수에 따라서 현재 그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결제 기준 수급자 수를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약간 제가 시설하고 주야간하고 금액체가 좀 다르거든요, 방문은. 자, 방문은 어떻게 되냐면, 시설하고 먼저 주야간 같은 경우는 이거 수급자 관리 쪽에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시설하고 주야간은 이게 수급자 1-1번 쪽에 현재 그 입소 중인 또는 계약 중인 어르신들만 체크해가지고 그 수로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인원수가. 그래서 뭐 계약 해지랄지 또는 그 뭐 탈소자는 제외가 되는데 이 가정방문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 3-1번에 일정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일정 관리에 자,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5월 29일인데 오늘 결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그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결제 기준이 5월이 아니고 전달 4월 달에 이런 일정이죠. 이런 일정이 한 개 이상이라도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의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전달 그 일정이 한 개라도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 수로 계산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수로 계산해가지고 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간마다 이 금액이 이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표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표대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좀 자주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좀 발생되는데 저희 쪽에 그 주야간하고 시설하고 방문 또는 뭐 공생까지 총 4개를 쓰시는 기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보면 4개 기관 있잖아요. 4개 기관. 4개 기관이 저쪽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 단위로 해가지고 이 계좌번호가 입금 그 전용 계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이 계좌를 보셔가지고 우리 나머지 다른 기관들도 똑같은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이 계좌로 4개 업체를 다 입금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문만 연장이 될 수 있고 방문 쪽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쪽 보시면은 이 예수금 쪽에 금액이 쌓입니다. 저희 쪽에 일치되는 금액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자동적으로 잔여 예수금이 쌓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4개 기관을 운영하니까 다 입금했는데 왜 방문만 여러 번 연장되고 다른 데 연장이 안 됐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때는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계좌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정 방문 쪽에서 여기 예수금 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금 쪽에 충분히 다 쌓여 있을 거니까 저희 쪽에
그러면 문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각각 연장 처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진행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니까 일단 각각 계좌가 다 다르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입금 처리까지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결제 내역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쪽에 어떤 분이 하시면, 결제를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결제를 했으니까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라고 문의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발행된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그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좀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쪽 결제 내역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처리 항목에 뭐 증빙서류 요청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또는 이미 발행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일괄적으로 5시 정도쯤에, 매일 오후 5시쯤에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3번 보겠습니다. 자, 6-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제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기능인데, 뭐 차량 등록을 하셔가지고 일단 실제 뭐 또 욕조 차량도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욕조 차량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또는 어떤 운행되는 차량을 다 등록하셔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뭐 운행 기록이랄지 정비 기록들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기록된 거 잠깐 보면은 이런 뭐 운행 지역이랄지 뭐 운행 목적, 뭐 계획판 같은 거 입력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운행 관리 일괄 처리 버튼 누르셔가지고 뭐 달별로 또는 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구간별로 해서 다 이렇게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또 일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비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욕조 소득 일지는 실제 그 평가지표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욕조 소득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지표에 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 보시면은 실제 그 욕조 소득 일지 방문 목욕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욕하실 때. 그래서 실제 욕조의 소득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필수사항은 뭐 일자, 시간, 수급자며 뭐 소득 제품명 이런 부분까지 해서 또 소득자명까지 해가지고 기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간호기구 소득 관리가 있어요. 간호기구 소득 관리. 이것도 뭐냐면 실제 그 간호기구, 즉 간호기구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사용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셔가지고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소득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호기구 관리 쪽 같은 거는 이제 간호 쪽이 되겠죠. 방문간호. 요양이나 목욕은 아니고 방문간호 쪽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 간염 예방을 위해서 기구를 잘 소독을 하시고 또 잘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본다는 내용이고요. 실제 어떤 뭐 주기는 없어요. 주기는 없고 뭐 일인지 뭐 매일인지 또는 뭐 분인지 월인지는 없는데 실제 사용하셨고 또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뭐 소독 관리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와 같이 좀 어떤 제대로 잘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기관에는 어떤 구비된 기구만 확인을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구도 저쪽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구. 어떤 기구가 있느냐. 야, 저 평가지표 보시면 이렇게 안내가 다 돼 있어요. 확인 방법 쪽에 뭐 소독캔, 뭐 켈리, 핀셋, 소독가위, 뭐 드레싱포 이것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소독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이렇게 보셔가지고 평가지표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희는 평가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평가를 받는 기관도 아니고 저희는 공단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를 넘어서 답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무조건 여기 평가지표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간혹가다가 좀 예외사항을 좀 물어보시는데 어떤 예외사항은 저희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공단 평가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그림도 나와 있어요. 평가지표에 뭐 이게 뭐 캔이고 뭐 핀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뭐 소독과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뭐 소독하셨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비품 관리. 자, 역시 비품 관리는 뭐냐면 또 역시 그 간호 쪽에만 해당되겠죠. 간호 쪽에 자 보시면은 그 12번 쪽 지표입니다. 역시 이제 간호 비품을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비품명이랄지 또 뭐 구입한 일자 또는 사용한 일자 또 수량 몇 개인지 그다음에 유효기간이랄지 뭐 점검자명 이렇게까지 이제 관리하셔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가집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런 확인 특히 평가 기준도 중요하겠지만요. 여기 확인 방법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평가지표 꼭 보세요. 꼭 보셔가지고 이렇게 확인 방법들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단에서 좀 친절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셔가지고 평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비품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매달 돼 있는데 보면 평가지표 보면 여기는 좀 주기가 나와 있죠. 주기. 월 1회 이상 비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 단위로 해서 간호비품 관리 대장 등록 버튼 눌러서 이게 뭐 사용인지 구입인지 폐기인지 이런 부분들 잘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4번 비품관리 대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평가지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간호비품이 아닙니다. 간호비품이 아니고 실제 뭐 기관에서 구매하는 어떤 그 뭐 사무실 뭐 의자랄지 뭐 냉장고랄지 뭐 그 책상이랄지 그런 비품들 또 이제 회계장부랑 맞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단편적으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 뭐 필요하시면 뭐 등록 버튼 눌러서 이런 항목도 채워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시면 이렇게 라벨지까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출력해서 뭐 해당 그 비품에다 붙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그 직원 등록을 해서 이제 직원들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일괄적으로 등록할 때는 6-1- 기초 설정 부분 가시면은 조사정보 쪽에서 공단에서 엑셀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등록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입사를 또 한 분 한 분씩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또 여기 6-1번 가셔서 뭐 공단 가서 엑셀 로그인 하셔가지고 또 엑셀 받고 또 올리고 그런 작업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한 분 아니면 두 분 오셨잖아요. 그럼 직원 신규 등록 버튼 눌러서 그래서 바로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고 물론 뭐 나는 공단 가서 받아오는 게 빠르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뭐 저는 좀 업무에 대한 어떤 좀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 등록하실 때 뭐 성함,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직종, 그다음에 입사일, 그다음에 이거 따로 제가 뭐 프로그램 연동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교수 이수 날짜, 또 만약에 날짜가 정확히 생각나신다면은 날짜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6-1번에 프로그램 권한, 선생님이 어떤 그 직종에 따라서 뭐 권한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휴대폰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집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간혹가다 보면은 저희 쪽에 아까 직원들한테 뭐 급여 명세서를 발송한다든지 저희 쪽에 알림통이나 문자 발송 기능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휴대폰 번호 여기다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뭐 010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입력 안 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죠?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그 발송 대상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쪽에 보면 이 휴대폰 번호 이쪽에다가 항상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필요 앞쪽에다가 휴대폰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까지 다 설정하신 다음에 아이디랑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보시면 여기 근무 시간하고 사대보험 쪽은 실제 따로 제가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건 없고 단순한 정보성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진 뭐 등록이랄지 또는 뭐 주민등록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뭐 사진 또는 뭐 서면까지 다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력 입사일자 날짜가 혹시라도 잘못하셨다 그러면 날짜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종 그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 조회하는 화면에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개인별로 PC 들어와서 다 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여드렸던 이 직원 앱 있지 않습니까? 자, 직원 앱을 일단 그 선생님한테 설치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설치하셨다. 그러면, 자, 해서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기관명보다는, 자, 기관명, 비슷한 유형의 기관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간교를 좀 입력을 해서 하시면은 그 해당 기간만 나오거든요. 기간 딱 선택하시고, 그래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또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만약에 가급이라고 하시면 가급 관련된 업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선택하시면은 로그인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저도 가급적이면은 좀 기간교를 좀 외워놓으셔가지고 기간교를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이 안 돼요라는 질문이 꽤 많아요. 그쪽에.
로그인 안 돼요라고 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간표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기간표는 물론 주여간하고 방문이 좀 같이 이제 중복이 되겠지만 거기서 또 기간표 입력하시면은 저희 쪽에 그 주여간하고 방문 둘 다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럼 둘 다 업체가 두 개 나옵니다. 두 중에서 실제 그 이 선생님께서 가정방문 쪽에 업무를 하신다 그러면 가정방문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 보면 이 직원분은 지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서명도 바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서명하실 때는 이렇게 정자처로 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서명 그 전자 서명을 등록 사항을 도면한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저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장하시면은 아까 제가 김 대표님이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뿌옇게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핸드폰에서 하시면은 제대로 다 이렇게 크게 좀 나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PC에서 제가 접속해서 했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데 실제 휴대폰에서 하시면 정상적으로 다 크게 나옵니다. 직원 처음에 등록하시잖아요. 처음에 등록하시면은 여기 그 근무일정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무일정 사용. 아마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그 근무일정 사용 이걸 체크를 하시면은 이분이 여기 2-2번 근무일정표 쪽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오시는 대상들은 주로 내근하는 그 직종분들만 나오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이제 내근하시면서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가지고 또 이 근무 시간을 또 공단에다가 또 청구할 수 있도록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분들만 이 근무일정 사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요양보호사랄지 아니면 이제 밖에 라운딩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분들은 여기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직종에 따라서 체크 여부를 좀 달리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그 직종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 기능은 같이 좀 적용하고 있어요. 지원정보에서. 그래서 실제 혹시라도 이게 왜 나오냐면요. 그 8박, 좀 이따 오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8박 직원 급여 쪽에서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직원 급여, 어떤 급여 생성할 뭐 자료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그 8-1번에서 직원급여 생성할 때, 뭐 직원급여 생성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는 여기 2-1번 직원정보관리가 하셔가지고 해당 선생님의 그 정보를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직원 근무 일정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시고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이 부분을 그 그냥 이게 뭔지 하고 한번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랄지 또는 뭐 간호 선생님도 굳이 내근이 아니시라면은 여기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근직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요. 직원 관리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이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관련된 뭐 건강검진 자료랄지 또는 뭐 어떤 뭐 입사 관련된 서류랄지 그런 서류들 따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등록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고 뭐 사진 첨부할지 아니면 뭐 자료 뭐 PDF나 뭐 아래 한글 엑셀 같은 자료를 올리셔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쪽 기능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직원 관리 서류, 이 부분은 여기 그 핸드폰 보시면은 이게 직원 관리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직원 관리 메뉴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본 정보에서 직원 관리 또 서류라고 또 기능이 핸드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또 여기서 사진이랄지 또 휴대폰에 어떤 그 관련된 문서랄지 사진 있다 그러면 선택하셔가지고 또는 찍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이쪽 이 탭에서 같이 또 공유가 돼가지고 같이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2-2번. 2-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근직의 선생님들 그 월 기준 근무 시간 또는 월 근무 시간을 관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작성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실제 이제 근무 일정을 등록하시는 건데, 자, 근무 일정 등록하실 때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실제 이게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근무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그 등록되어 있던 근무 시간을 다른 선생님 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 시간 설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그 다른 선생님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불러오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그 유형을 이렇게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근무 시간을 매번 입력보다는
불러오기 기능 통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 기록은 왼쪽에 있는 그 근무 시간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 날짜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그 또 휴가 사유 등록이라고 또 있어요. 휴가 사유에서 연차를 선택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은 이와 같이 또 연차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경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연차랄지 경조사 휴가도 전부 다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이것도 그 공단 전산에 그 보면 그 가감산 쪽에 근무 일정 등록을 하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코드를 그대로 저희가 다 가져와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들 다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육 쪽에 보면은 뭐 요양보사 교육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교육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진한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무는 하늘색, 그다음에 경조사 휴가랄지 연차는 초록색, 그다음에 그 근무 상세 신고는 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근무 일정 공단 연도라고 있습니다. 근무 일정 공단 연도. 자, 이건 뭐냐면 저희 쪽에서 작성된 근무 일정을 공단에다가 업로드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업로드 하시기 전에 여기 그 엑셀, 저희 쪽에 작성되어 있는 근무 일정을 엑셀로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피처 저장하신 다음에 공단, 이 아래쪽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이 공단 쪽의 화면입니다. 이거는 그 공단 접속되는 절차가 되는 거고요. 공단 쪽에 이 화면 접속하셔가지고 종사자 업로드, 아까 그 근무일정 받은 거를 업로드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시다 보면 간혹가다 그 오류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뭐 근무기간이 맞지 않다든지 또는 담당 직종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여기 근무일정 그 공단 업로드한 경우 딱 오류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어떤 그 오류 부분들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은 뭐 근무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해결해서 다시 이제 한번 공단 쪽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로드 하시고 나서 즉시 그 화면에서 이제 오류 확인하는 방법인데 만약 오류가 있다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해당 그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직원을 선택하시면 우측에 그 세부적으로 일자별로 오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쪽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시면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뭐 근무기간에 맞지 않습니다. 또는 뭐 그 직종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안내가 나오니까 이대로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조치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좀 매달 좀 이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해서 이제 오류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이달 3번은 그 어떤 저희가 그냥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 기관에서 어떤 그 개인의 나의 일정, 그다음에 또 어떤 기관의 일정을 등록하셔가지고 기관 일정 같은 경우는 뭐 오시면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이렇게 PC랄지 아니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모바일 쪽 사용하시니까 모바일 쪽에서 조회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회하냐면요. 뭐 내 정보 가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별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 어떤 그 일정 뭐 요양원 일정이랄지 나의 어떤 일정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해당 그 날짜 클릭하셔가지고 그 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의상으로서 제공하니까 이게 또 활용도 한번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기관 일정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권한이 있는 분만 그 이 기관 일정이 표시가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면은 그 6-1번 기관 정보 설정을 보시면은 여기 그 직원 프로그램 권한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권한 설정 보시면은 여기에서 처리 권한 있죠, 처리 권한. 처리 권한 보시면은 여기에 그 여기 2-3번 연가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2-3번 연가 일정 쪽에 체크되시고 그 해당 권한자분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아까처럼 그 여기 예, 이 메뉴처럼 기관 일정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대부분 그 시설장님이나 진짜 그런 분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번 출퇴근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내근직 분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찍으시는데, 자, 이거 출퇴근을 찍으실 때, 그 기존에 이제 2-2번에서 작성됐던 그 근무 일정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2-2번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근무한 시간,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출퇴근을 찍은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근무한 시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여기 보시면은 근무 시간, 그다음에 휴게 시간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과 또 비교를 합계 낼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 휴게 시간, 즉, 근무 일정 쪽에 등록되어 있던 이 휴게 시간도 같이 여기 같이 보셔가지고 합계를 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계 낸 것 중에 보면 어떤 부분은 검정색, 어떤 부분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왜 빨간색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인 걸 보시면, 자, 실제 이분이 그 12일 날에 근무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 일정을 찍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근무 일정을 뭐 따로 이제 표기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는 만약에 그 다른 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그 근무 그 일자에 이렇게 뭐 지각을 하셨다거나 나오죠. 기존 근무 시간은 9시인데 실제 이분이 지각했다거나 또는 이일 거 보면은 이분이 그 원래 18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뭐 16시까지 근무를 하셔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지각 아니면 뭐 조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걸 그냥 카메라 놔두면 안 되고요. 어차피 2-1에 있는 그 근무 일정 표를 가지고 근무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뭘 어떻게 하냐면 2-2번에 있는 이 근무일정 가지고 공단에 근무 신고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근직 분들. 그러면 이 뭐 지각이랄지 조퇴랄지 또는 그날 진짜 뭐 아파가지고 또는 못 오셨다 그러면 출동을 못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게 해당 날짜를 클릭해서 뭐 10시로 지각한 걸로 수정하신다든지 또는 뭐 여기 보시면은 또 뭐 16시라서 조퇴한 시간으로, 또 만약에 이분이 뭐 3일 날에 안 왔다 그러면 안 왔으면 삭제를 눌러가지고 이날 그 어떤 뭐 공가 처리랄지 아니면 따로 뭐 그 연차 처리랄지 아니면 따로 휴무 처리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출퇴근하고 똑같이 맞추셔야지만이 나중에 공단에서 뭐 현재 시사 때 이 출퇴근하고 비교하면은 출퇴근하고 비교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적고 좀 출퇴근 쪽에서 뭐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는데 근무 일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환수 조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복지사를 이제 지정하는 기능인데요. 이건 이제 1-1번에서 이제 수급자 등록을 하시면은 수급자에 대해서 각 그 담당 복지사를 지정하는 또 그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하실 때 뭐 이제 개별로 지정하시는 기능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자, 보면, 여기 그, 간호조무사님이라고 일단 제가 좀 테스트를 해놨는데, 김땡숙이라는 그 복지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더 이상 이분들을 관리하지 않고, 만약에 퇴사를 하신다. 그러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뭐, 사회복지사 김땡숙 선생님한테 뭐 넘기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 해당, 왼쪽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우측으로 넘기실 복지사님 선택하신 다음에 배정 버튼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바쁜 복지사를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바꾸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괄적으로 진행하실 때, 바꾸실 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고충 처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가지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평가지표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 고충 처리 관련 부분인데요. 자, 직원 권익법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이 지표는. 그래서 실제 기관에서 직원들의 어떤 그 권익을 보장해 위해서 노력하는지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의 어떤 의견 또는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지, 이게 작년에 2023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충 처리 지침, 그다음에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 함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뭐 고충 처리 대장이랄지 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메뉴를 보시면은 메뉴 잠깐 보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은 7-4번 문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문서 자료실에서 그래서 지침이라고 쳐볼게요. 지침 치시면은 제가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급여 적용 지침이랄지 아까 그 또 고충 처리 지침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샘플로 해서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샘플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기관에 맞게끔 수정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맞게끔. 그래서 기관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냥 기관에 맞게끔 꼭 필히 수정해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그 고충 처리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고충 처리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고충 처리 지침을 가지고 뭐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성을 하실 때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신규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떤 뭐 직원에 대해서 고충 처리 내용이랄지 처리 결과 그다음에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처리했는지 해서 어떤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 대장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2-8번입니다. 자, 수급자 사례관리 회의록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평가지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가등반부 쪽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평가지표 보시면 자, 보시면은 여기 그 평가지표 반영형 같은 경우는 28번인데요. 저기 그 간호하고 그 무경은 좀 지표가 다르겠죠. 제가 요양 쪽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보면 사례관리 회의를 단기적으로 진행하는데 반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반기별 1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에서 6개월, 7에서 12개월 사이에 각각 한 번 이상씩 하시면 되고요. 필수안 같은 경우는 뭐 일자, 뭐 수업자명, 뭐 선정 사유, 회의 내용, 뭐 회의 결과, 참석자명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보면요. 사례관리 회의를 이제 10일 이상 또 실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점수가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기별 1회 이상씩 하셔가지고 좀 점수를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 회의를 하셨으면은 이 사례관리 회의 결과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어떤 그 급여 등에 반영하셔야 돼요. 급여 반영하시기 전에 먼저 급여 적용 계획서를 먼저 짜셔가지고 좀 장기간으로 진행하신다.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짜셔가지고 그 급여 제공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급여 제공 기록까지 완료하셔서 그 내용까지 다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가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지표대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확인 방법도 보시면요. 실제 사례관리 어떤 회의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회의 내용은 두 번째 보시면 회의 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참석하셨다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땡땡하고 그분의 의견을 남기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몇 가지 작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샘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회의, 선정 사유가 있겠고 여기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 보시면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 참석하시고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뭐 센터장님, 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냥 뭐 실명을 뭐 입력하신다든지 어차피 기관 내부의 어떤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회의 결과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이에 따라서 뭐 급여 반영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쓰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급여 제공까지 한 기록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0일 이내에 뭐 급여 반영하라라는 내용이 총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 방금 봤던 사례관리 회의록,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5번 쪽에 저기 상담일치가 또 있겠고, 그다음에 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세 가지가 작성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시 뭐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급여 제공 했다는 내용이 있다든지 그걸 확인하는 그 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일치, 사례관리 회의록,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급여 제공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보시면은 이제 직원 회의 부분인데요. 평가 지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직원 회의라고 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평가 지표에서는 이제 직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일시, 뭐 장소 내용, 결과, 참석 전면까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서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직원 회의를 매달 진행을 하시는데 지표 밑에 확인 방법 보시면은 자,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50% 이상이 참석을 했는지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 달에 어떤 했다라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고요. 50% 이상 도달되게끔 하려면 만약 그 월에 첫 번째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00명 중에서 한 40명만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30%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50% 이상 되게끔 하려면 그 월 중에 나머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을 다시 월 중에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하셔야 돼요. 회의 진행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 3, 40명이 더 추가하셨다. 그러면 누적 인원이 총 2회 때 40명, 2회 때 30명이다. 그러면 70명이니까 70%가 도달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의 때 회의를 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할지 보시면 제가 그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원보사분들 일단 전체 직원이 아니라 어차피 50% 이상이기 때문에 전 직원 다 성숙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의 어떤 누적률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요원보사분들 참석을 하시는데 저쪽에서는 방문 일정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의 시간 있잖아요. 회의 시간. 회의 시간하고 참석자분들의 어떤 방문 일정 시간하고 겹치게 되면 이분들은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제가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방문 일정 시간하고 직원 교육 시간하고 또는 회의 시간하고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겹치면 또 어차피 또 급여 제공하는 시간에 만약에 온라인 참석한다. 어떤 급여 제공하는 시간에 온라인 참석하는 것도 좀,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급여 제공 시간하고 겹치지 않는 선생님들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방문 일정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은 선택이 안 되는 분들 계실 거니까 이때는 교육 시간 또는 회의 시간하고 방문 일정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및 포상 부분인데 이것도 잠깐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 보시면은 먼저 지표 평가 기준의 1번 보시면 자, 복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는지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는 좀 점수가 낮은 거고 분기별 1회를 하셔야지만이 점수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자, 확인하는 뭐냐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권을 주신다든지 또 서적을 구매하셨다든지 그러면 그 관련돼서 기관의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역들을 본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후원품을 다른 데서 후원품을 받았는데 그걸 증정한다든지 또는 회식 또는 상장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확인 방법을 꼭 보셔가지고 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0번은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이고 그다음에 직원인권 침해 대응 교육인데 이것이 그동안 쭉 없다가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부터 신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평가 지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뭘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 자, 네. 자, 여기 보면 자, 노인인권 보호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인데 월 1회를 실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자, 근데 자, 모든 직원들한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실시했을 때 만약에 오늘 실시하셨다. 오늘 실시하셨는데 직원분이 한 전체를 참석할 수 없다. 한 100명 중에서 한 80명만 참석하셨다. 그러면 20명도 나머지 또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교육 날짜 잡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0명 중에서 3명이 해당 교육 예정 날짜에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따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하신 분은 따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일정한 날짜 그때 전에 만약에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또 입사하시면 이제 신규 입사하신 분도 역시 급여적 지침 교육이랄지 또 노인권 혜택 예방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이랄지 직원인권 침해 대응 교육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작성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참석자 명하고 직원 서명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필수니까 이걸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직원 서명 지금 여기 밑에 건 좀 안 돼 있네요. 위에 건 다 돼 있지만 이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저희 쪽에 직원 앱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직원분들 앱 다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직원 앱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발송 버튼 눌러주시면 직원 앱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게 지금 직원 앱이잖아요. 이게 직원 앱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종 모양 보시죠. 종 모양에. 종 모양에 자 방금 제가 그 서명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 종을 딱 클릭하시면 방금 그 교육을 첨삭하셨기 때문에 서명하시라라는 어떤 알림 내용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문자나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발송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원 앱을 설치해서 이걸로 발송해서 직원 서명까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PC에서 하신 다음에 여기 미서명 버튼 누르셔가지고 또 서명까지 이렇게 직접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직원 인권 침해 대응 교육 잠깐 이것도 살펴볼게요. 이것도 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표를 보시면은 자, 이게 그 직원 이제 권익을 보호해서 노력하는지 본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면 처음 그 위에 나왔던 그 뭐 직원 고충 상에 같이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표 보시면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일에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도 보면 참석자 명의 어떤 그 서명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든 직원이에요. 모든 직원. 아까 그 노인인권 그 교육처럼 모든 직원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일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조건은 아까 노인인권 보호 교육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초반 교육 때 뭐 전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1년 안에 나중에 또 교육 또 예정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그 교육 때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매년마다 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연간관리 현황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뒤에 거는 뭐 입사 전 건강검진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신규 입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입사 전에 그 1년 이내, 입사 전 1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이렇게 연 1회 이상이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받은 자료를 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존 직원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미작성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건강검진하는 날짜,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 건강검진 그 결과 통보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뭐 사진 찍어서 올리신다든지 또는 뭐 PDF 문서로 왔다. 그러면 PDF로 자료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신규 직원, 두 번째 지표 보시면 신규 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신규 직원은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를 급여 개시일까지 제출하는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에 지금 한 분은 작성하셨고 한 분은 작성 안 하셨네요. 자, 밑작성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자, 제출일자는 뭐냐면 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한 거예요. 기관한테, 센터한테. 그래서 건강검진일자를 만약에 뭐 한 3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또 판정을 3월 달에 했으면 3월 뭐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3월 뭐 발행일자가 뭐 또 이렇게 실제 이제 그 해당 뭐 병원이랄지 또 해당 뭐 어떤 그 기관에서 이제 받았을 때 이제 그 발행일자 나오겠고요. 관리돼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다 문서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뭐 이건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다 한꺼번에 다 관리가 되잖아요. 누가 했고 누가 했는지. 그래서 전산사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셔가지고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서 건강검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입사하신 분들 또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은 다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현황으로 조회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 향상 노력입니다. 질 향상 노력이 이 자체가 전부 다 2023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23년도부터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2023년도부터 작성하시면 되는데 2023년도 작성하시되 과거에 그러니까 뭐 2020년도 여기 보면 지표 적용 기간이 20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는 23년도부터 나왔지만 우리는 20년도 또는 21년도, 22년도에 어떤 그 질 향상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자, 여기 작성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 등록 버튼 누릅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24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작성은 지표 나오는 23년도 1월부터 작성일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날짜를 왜 22년도, 20년도는 왜 선택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지표가 23년도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작성은 23년도 1월부터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작성하실 때 노력에 대해서 뭐 일자, 그러면 20년도 뭐 1월 1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항목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유에 대한 작성을 이때 했다라고 해서 저쪽에 남기시는 거고 여기다가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좀 항목들 분류하셔가지고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샘플로 작성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작성해 놓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23년도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제가 날짜를 좀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뭐 가족화 프로그램을 뭐 진행했다든지 이제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또는 보호자분들 모시고 했다는 내용까지 뭐 입력을 하신다든지 가령 뭐 날짜를 쓰신다면 뭐 일자 뭐 2020년도 뭐 5월 뭐 4월 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신다든지 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날짜를 과거 거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자, 자,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 쪽입니다. 자, 실제 그 수급자 어르신들 입소를 하시면은, 아니, 계약을 하시면은, 수급자 신규 등록 통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는데, 아까 보시면은 제가 6-1-1번, 전 설명드렸다시피, 공장에서 그 어르신들 일괄적으로 엑셀로 다운받아서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들었었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시는 어르신 이제 오시면은 그때는 뭐 공장 들어가셔서 또 로그인 하셔가지고 또 받아오신다든지 그 절차보다는 이제 여기 수급자 신규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르신에 대해서 정보를 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제 총부서 그 부분하고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급여 비용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등급이랄지 또는 어떤 그 인정 기간 그다음에 보험부담률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수급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 등록하실 때 제일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등급 인정 기간 그다음에 보험부담률 그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시고 정확한 그 등급하고 이제 부담률을 등록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임부담 청구서를 생성할 때 이 정보를 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어르신들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또 정보까지 정확히 입력하신 다음에 실제 휴대폰까지 입력하셔가지고 뭐 청구를 받으실 대상 또는 뭐 급여 기록실을 받으실 대상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등록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돼 있는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본 정보 통해 가지고 또 뭐 그 인정 등급이랄지 또는 뭐 이력 수정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또 잠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르신 그 인정 그 등급에 대해서 처음에 만약에 그 4등급 또는 뭐 3등급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이 호전되거나 또 악화돼 가지고 등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쪽에 인정 등급 갱신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통해서 변경되는 등급 그다음에 그 등급에 대해서 인정 기간을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서 또 갱신이라는 부분인데 갱신은 뭐냐면 그 어르신에 대해서 똑같은 등급에 대해서 이제 날짜만 추가적으로 그 갱신돼 가지고 뭐 등록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신 어떤 등급이랄지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인정기간이 또 갱신되셔가지고 뭐 연장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인정 등급 갱신 버튼 누르셔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이력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좀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저쪽에 좀 문의가 자주 오시는 내용 중에서 처음에 여러 개의 어떤 인정기간이 있는 건 관계없는데 제가 한 분만 좀 있는 거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어르신이 지금 인정기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어르신이 지금 4등급에서 한 뭐 1등을 아니 3등을 바뀌었다. 3등급으로. 그러면 여기서 인정 등급 갱신 버튼 눌러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회미 연장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수정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또 진행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분명히 좀 안내가 나와 있는데도 이 안내는 잘 안 보시고 그냥 바로 확인 버튼 눌러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변경된 그 등급 정보를 등록하셔가지고 그냥 덮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어르신이 4등급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수정을 해서 2등급을 고치니까 바로 2등급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어르신이 분명히 그전에는 4등급이셨는데 지금 2등급 바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 중에 보면은
1일에서 15일까지는 4등급, 또 16일부터 뭐 나머지 말일까지는 뭐 2등급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월 중에. 그러면 이 어르신 거 급여비용 명세서를 생성하게 되면은, 급여비용 명세서 생성하게 되면 어떤 그 이력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됩니다, 날짜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거 날짜는 그 급여비용이 생성이 안 되고 그 이후 것만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분명히 이제 그 등급이 어떤 그 갱신된다든지 아니면 등급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충분히 이렇게 갱신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 이력을 계속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좀 자주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본부담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역시 그 수급자에 대한 어떤 청구서 생성할 때, 이 본부담률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서 그 좀 본부담률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반 15% 시작해서 뭐 9%, 6%가 되는데, 정확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 눌러서 그냥 그 덮어쓰기로 해가지고 변경된 걸로 덮어쓰시면 안 되고, 계속 신규 등록 버튼 눌러서 변경된 그 어떤 그 본부담률을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셔야 돼요. 아까처럼 그 등급 인정권하고 동일하게 역시 청구서 생성할 때 금액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정확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 잘 그 들으셔가지고 여기서 혹시라도 1억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냥 덮어쓰지 않도록 예, 주의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 그 또 담당 복지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변경이랄지 또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보시면은 그 별도 급여 한도액이라고 있는데요. 이 별도 급여 한도액은 제가 설정 버튼 눌러볼게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수급자 어떤 본인 부담률이 기초 0%, 그다음에 의료 6%, 의료 뭐 차상위층의 대상인데요. 예, 그분들의 경우에 별도의 어떤 급여 한도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아마 공단에서 어떤 그 기초 어르신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어떤 그 상의해가지고 급여를 따로 책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자, 아까는 여기 설정 버튼 누르면 자, 기초하고 이제 의료 6%인 그 어르신들만 설정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이분을 기초로 좀 바꿔놨어요. 자, 기초로 바꿔놓으시면은 설정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이 등급에 대한 그 급여 한도액은 일단 정해진 어떤 그 급여액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공단하고 어떤 협의된 금액으로 입력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협의된 금액으로 입력하시면은 이 협의된 금액으로만 한도액 설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분이 134만 1,800원인데 120만 원으로 딱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게 김땡종 어르신인데요. 자, 3-10번 가셔가지고 자, 이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정되어 있는 금액 보시죠. 자, 120만 원으로 해서 제가 설정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금액이 어디서 설정되는지를 모르겠다. 분명히 이 어르신은 하등급이기 때문에 다른데 라고 하신다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 별도 급여 한도 쪽에서 보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좀 그 공단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입력했던 그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호자정보 좀 보시면은 보호자정보 수정 들어가면 최대 세 분까지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주보호자 그다음에 가족 이름 원투 해가지고 총 세 분이 등록이 되고요. 여기 등록돼 있는 그 수급 보호자분들한테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은 그다음에 또는 뭐 이메일 입력하시면 근데 대부분 요즘에 알림톡이랄지 문자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 휴대폰 번호 입력하셔가지고 뭐 급여 또는 청구 이렇게 체크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이랄지 또는 뭐 급여정 내역 그다음에 뭐 수가 변경 안내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청구로 체크하시면은 청구서 발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구 체크하시면은 뭐 청구서를 보내신다든지 또는 뭐 미납 내역을 보내신다든지 이런 구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뭐 어떤 보호자는 뭐 급여 쪽, 어떤 보호자는 뭐 청구 쪽 이렇게 분류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 또 급여 이용 계획 쪽이 있는데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6-1번에서 그 서비스 구분에 따라서 뭐 방문 요양 또는 목욕 뭐 간혹게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라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요양, 목욕, 간호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나오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정을 미리 요일별로 그다음에 시간까지 다 입력해서 급여 적용 지원까지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직접 그 3-1번 가셔가지고 뭐 수동으로 등록하신다든지 근데 만약에
이거 관계없이 저기 공단에서 받은 일정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일정 계획을 올리시면은 어떤 여기 설정된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동이 뭐냐면요. 표준 약관 쪽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그러니까 어르신이 언제 어떤 요일에 오시고 또 몇 시에 오시기로 어떤 계획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 부분이 여기 표준 약관 쪽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용 계획 쪽 설정된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표준약관 조회 수정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아까 급여 이용 계획 설정했던 부분들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서 출력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고 예,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어떤 급여 이용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요일하고 시간에 같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6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변경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다시 또 뭐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간이로 해서 이렇게 따로 뭐 제공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표준약관에 대해서 제공하는데 무슨 뭐 변경 계약서랄지 이제 그런 거 간혹가다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변경 계약서 같은 부분들은 따로 없어요. 없고 그건 따로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표준약관 계약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시 이제 신규 등록 누르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표준약관 발송 전자 서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그죠? 대면보다는 비대면인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집카드 작성해 놓으셔가지고 뭐 알림톡이나 문자 이렇게 통해서 발송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직접 오시면은 두 분을 출력하셔가지고 한 분은 또 제공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기관에서 보관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부가 문서 중에서 이제 급여 변경 사유서가 있는데요. 급여 변경 사유서는 뭐냐면요. 이거 잠깐 평가지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경 사유서가 역시 평가지표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된 부분이라서 잠깐 안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제 변경 사유서를 어떨 때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데, 자, 변경 계약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계약을 하시잖아요. 기관하고 처음에. 그러면 기관에서, 공단에서 개인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를 또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급여 적용 계획서처럼 그런 계획들이 짜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계획하고 또 기관에서 또 새로 작성하는 급여 적용 계획서. 작성하실 때 하여튼 처음에 공단에서 적용된 계장기랑 좀 기관에서 짠 계획서랑 좀 내용이 다르다. 또는 오는 시간이랄지 또는 오는 횟수랄지 그게 다르다. 그러면 다시 그에 어떤 사유를 기록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급여 적용 계획서와 뭐 급여 이용 계획을 이렇게 짰다라고 사유서 쪽에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체결 및 통보라는 어떤 이 지표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급여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확인 방법 1번을 보시면 자 급여 계약 체결 시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급여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유가 밑에 보시면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욕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적 계획서 종합 의견 등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이 중에서 하나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담이랄지 변경 사유서 등은 급여적 계획서인데 일단 저희 쪽에 뭐 혹시라도 작성이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급여 변경 사유서 쪽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또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 작성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비용 부분이 있는데, 기타 비용. 여기 보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클릭을 해보시면은 좀 중복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뭐 기초평가랄지 상담일지는 또 다른 메뉴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여기 기타 비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자, 기타 비용은 뭐냐면요. 자, 어르신이 어르신 댁으로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뭐, 요양보사님이나 또는 사회복지사님께서 방문하시는데, 어르신이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니까, 어르신이 방문하시는 요양보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실 때 뭐, 제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다 주세요. 또는 뭐, 물티슈 하나 사다 주세요. 또는 뭐, 기저귀 하나 사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일단 뭐 오실 때 사가지고 나중에 또 청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미리 먼저 미리 사다 드리고 나중에 이제 청구하실 때 만약에 뭐 기저귀를 하나 사다 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첨부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근데 어르신한테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5월 달에 청구를 하긴 하는데, 한참 전에 그 3월 달에 우리가 그때 어르신한테 미리 사드린 게 있었는데, 그때 사물명세서 쪽에 반영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사드렸냐면, 그때 뭐 빗자루 하나 사드렸어요, 빗자루. 빗자루 사드렸는데 그때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5월 달 청구서 쪽에다가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발생일자, 그다음에 항목서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예,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 5-1번에서 이제 생성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기타 비용 쪽에 여기 쌓여가지고 보호자 또는 수급자분한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관리 서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모바일 앱 쪽에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저 직원분들 그 서류 같은 거 등록할 때 뭐 사진 찍어서 등록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에 그 수급자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급자 관리 기록 서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진이랄지 또는 뭐 이렇게 앨범 같은 거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한 기능들은 웬만하면 모바일 쪽에 또 많이 있으니까 모바일 쪽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예, 휴대하시면서 많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그 전체 기초평가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르신별로 뭐 기초평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낙상, 뭐 욕창, 인지, 욕구 사정 평가, 그다음에 급여정 계획서, 그다음에 결과 평가까지 진행하는데 여기에 그 어르신별로 최근에 진행했던 어르신별로 뭐 1년 중에 뭐 한 10번 도 있을 거고 뭐 5번, 6번 있을 건데 평가가 또는 급여정 계획서도 그중에 최근 마지막에 했던 내용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습니다. 뭐 복지사가 누군지 또는 계약일이 언제고 계약 해지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또 뭐 급여정 계획서 그다음에 급여 제공 반영 뭐 변경이 언제인지 뭐 그런 날짜 같은 거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평가 이력이랄지 급여 제공 계획서 이력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1-3번 메뉴로 가시면은 한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낙상 형도부터 시작해서 뭐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작성하셨어요. 근데 보면 추가 작성 눌러가지고 새로운 이력을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시면 기존에 작성된 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아마 선생님들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날짜만 바꿔서 다시 재평가한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수정창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거에다가 덮어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새로운 어떤 그 평가를 하실 때는 여기 추가 작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새로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좀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자, 그리고 이제 급여지원 계획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급여지원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기초평가를 하시고 나서 욕구사정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작성하는 거죠. 작성하실 때 뭐 신체활동 지원이랄지 뭐 인지 그다음에 뭐 간호 쪽 그다음에 뭐 급여지원 계획 이렇게 뭐 간호 쪽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간호 같은 경우는 이게 간호 쪽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 간호 쪽, 목욕 쪽, 뭐 병원 쪽 급여지원 계획서가 따로따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택에 따라서 탭 딱 구분되기 때문에 이번 정확히 인지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실제 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뭐 주기,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분까지 다 입력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여기 보시면 우측 위에 다른 수급자의 급여정에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또 밑에는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수급자의 그 작성되어 있는 급여 계획서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어르신하고 현재 어르신하고 뭐 동일한 등급 동일한 좀 상태 동일하고 또 어떤 주요 질환이 똑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비슷한 류의 어떤 어르신을 일단 먼저 그 계획서를 내는 걸 보시고 아 맞다 그러면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좀 차이나는 부분만 다시 뭐 체크해서 또 체크를 없애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전 자료 조회는 뭐냐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과거에 작성됐던 그러니까 최근에 작성됐던 그 이력을 작성된 급여지원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좀 급여지원 계획서를 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작성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여기 보면 급여지원 계획서가 있어요. 급여지원 계획서.
자, 보시면, 예. 수급자별로, 이제 급여 적용 계획을 연일에 이상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필수사항은 보면, 뭐,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업일자, 뭐, 작업 작성자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수급자는 역시 급여 개시일까지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보호자한테 뭐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역시 더 급여 적용 계획에 대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까지 하고 이제 확인 설명까지 받고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가 하는 어떤 루트입니다. 그래서 공단 통보하는 날짜는 뭐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늦게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공단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늦게 통보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웬만하면 뭐 확인 설명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즉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제가 보면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를 이렇게 지금 5가지가 있잖아요. 처음 작성한 계획서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왜 추가적으로 작성했는지를 제가 어떤 사유를 어떤 급여적인 변경이라 가지고 어떤 사유를 좀 작성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급여적인 그 계획서 새로 작성한 사유 보면 주로 뭐 상담이랄지 또는 사례관리 또는 급여 적용 결과 평가에 있어서 이 3가지 부분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0일 이내에 급여 적용을 반영을 하라고 됐어요. 급여 적용을 하라고. 그래서 급여 적용을 하시되 변경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새로 다시 급여 적용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여 적용 계획서 새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급여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시는 거고, 만약에 단기, 한 일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그러면 굳이 하루 내지 이틀만 그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하실 거라면, 굳이 뭐 그 급여 적용 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급여 적용 기록지에 특이사항 쪽에다만 거기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뭐 급여 적용을 했다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해도 우리는 막 그냥 급여 적용 계획서 작성해서 하겠다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단지 어떤 그 구분상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위에 지표는 보면 모든 수급자 매월 상담을 실시하로 되어 있고 또 모든 수급자에게 연회 이상 상담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지표 잘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기준, 확인 방법의 기준 2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자,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적용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적용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일지를 썼으면 30일 이내에 급여 적용 계획서를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준이 뭐냐면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김교육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을 하나 해놨잖아요. 상담 일지를. 그래서 여기서 사물닦아 해보겠습니다. 자, 사물닦아 수정 들어가서 우측에 끝에 보면 급여 적용 변경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자, 상담 관리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상담 관리 쪽에 상담 관리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지금 급여 적용 백서 작성 일자가 3월 7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담 그 작성한 그 최근 내용이 2월 8일이에요. 그러면 30일 이내니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더라도 뭐 30일 이내 상담 관리 문동입니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면 상담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급여 적용 계획서를 새로 추가적으로 작성했다라는 사유를 이렇게 연결 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 쪽 프로그램상에 이런 어떤 그 연결 짓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 뿐이고요. 따로 기원해서 따로 어떤 관리하는 어떤 그런 뭐 사유랄지 어떤 연결된 어떤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따로 관리하셔도 관계없어요. 대신에 이 급여 적용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는 제가 또 기능을 제공하니까 가급적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좀 작성해서 남기시라라는 내용으로 좀 기능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 반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담 반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결과 평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평가를 자 제가 이걸로 해서 자 제가 또 그 5월 29일자로 하나 작성해 놓은 건데요. 이때도 급여 적용 변경을 제가 결과 평가로 해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평가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작성되어 있는 거를 제가 5월 14일자로 선택해서 저장해서 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또 보면 이렇게 결과, 평가 반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례 관리든지 또는 뭐 상담 반영이라든지 결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그 적용하시면은 일단 그 상담 관리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 좀 볼게요. 자, 1-4번을 보시면 여기에 급여 제공 변경 반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나오죠? 아까 제가 그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하나 그 상담 일지를 가지고 급여 변경 그 반영 사유를 연결시켜놨거든요. 자, 보시면 하단에 또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그 날짜로 제가 하나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그 급여 제공 계획서랑 그 연결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 뿐이고, 이건 이쪽에서 따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연결되는 요소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선택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제 그 1-3번에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사유로 해서 반영이 됐는지, 이렇게 작성했는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기타 사유인데,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는 뭐냐면, 어떤 뭐 수급자 어떤 욕구사전 평가랄지, 또는 뭐 기능상태 변화랄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한다. 수급자 요구, 그다음에 보호자 요구. 근데 수급자 요구나 보호자 요구는 결국 뭐 상담일지 통해서 진행되는 결과일 건데요. 아니면 뭐 기초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제목을 쓰시면 돼요. 쓰시고, 여기다가는 역시 좀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이렇게 막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내용을 다 치고요. 비교에다가 어떤 그 급여적인 변경인데 이러이러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장해 주시면은 역시 여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기타 사유, 기타 사유 반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제가 구분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 기능은 그 여기 작성일자가 3월 2일자로 되어 있는 것부터가 제공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3월 6일자. 6월 달은 선택이 되지만 6월 달로 하시면 여기에 급여적용 변경이라고 해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것도 이렇게 표시가 돼버리면 우리가 과거 거에 왜 작성이 안 됐냐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제가 기준은 3월 일자부터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급여적용 변경 이 탭이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 뭐 사유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사유를 나중에 평가 때 뭐 증명해줘도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같이 관리가 되도록 제가 기능을 좀 추가해놨으니까 좀 활용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그 급여적용 결과 평가 부분인데요. 급여적용 결과 평가는 이것도 역시 작년 그 평가 지표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급여적용 결과 평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그 작년도에 새로 나온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개별 급여 적용 계획에 따른 급여 적용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기준은 뭐냐면 1월 회계연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 급여 적용 결과를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개별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어르신들에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역시 아까 여기 보면 급여 적용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0일 이내에 재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를? 급여 제공 계획서를. 그리고 결과평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 작성 버튼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가 좀 내용이 좀 없는데, 실제 그 어르신이 만약에 그 급여정 계획서 내용이 좀 많다 그러면 쭉 왼쪽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급여 제공한 내용 어떤 그 참고하셔가지고 어르신한테 총평을 남기셔야 돼요. 총평을 남겼을 때 제가 작성된 거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총평을 남겼을 때 보면 제가 여기 위에 보면은 또 제공되는 그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부가적인 기능. 이거는 꼭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결과평가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네 가지 사항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체크하시고 이것들을 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다든지 해서, 그래서 체크된 사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인문적으로 좀 정리하신다면 이 내용 자체가 또 총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가미하신다든지 하셔가지고 평가 때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총평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기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작성된 거에서 우측에 보시면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급여 적용 계획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급여 정액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 또 편의성 기능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상태 변화 부분인데요. 자, 상태 변화 쪽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상태 변화 부분. 자, 상태 변화 기록지는 자, 평가지표 보시면은 자, 급여 제공하신 직원께서 직접 작성하시는데 주일에, 매주 일에 한 번 이상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나와 있죠. 글자가 충실하게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기록하시면 안 되고 충실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충실하게 되실 것 같아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충실하게 기록했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했는지 급여 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저희 쪽에서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대신 공단에서 실제 그 어르신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급여 제공 기록하시잖아요. 그러면 RFID로 전송을 이제 공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전송하면 공단의 그 기타 쪽에 가면 엑셀 다운로드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RFID 자료를 매달 단위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은 저희 4-4번 메뉴 가시면은 공단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급여 제공 기록을 그래서 저쪽에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실제 그 급여 제공된 시간, 그다음에 또 혹시 어떤 뭐 신체 활동 지원이랄지 어떤 그 해당되는 시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끝에 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만약에 특이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아까 성타 변화 기록지를 이제 주 단위로 작성하시잖아요. 작성하실 때 보시면은 자, 1-4번에서 여기에 그 이 특이사항 그 블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특이사항 조회라는 게 아까 그 RFID 올렸을 때 여기다가 이 특이사항이거든요. 이 특이사항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급여 제공 기록하셔가지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셨다. 그러면 그 특이사항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특이사항을 불러오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직접 입력도. 그래서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한 주의 어떤 그 상태 변화를 기록을 좀 충실하게 하시면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해당 그 주에 그 급여금 받았던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5번. 자, 5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평가 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표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월 1회 이상, 1회 이상 평가를, 아니, 그 상담을 진행하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수급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급자에게 연일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급여를 제공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급여 정액서 새로 짜실 때 이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구분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 확인 범위 기준도 보시면 자,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제가 KF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평가 지표대로 충실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평가 때는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상담일지 쪽 보시면은 여기 직원 변경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작년 23년도에 지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인정은 뭐냐면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지금은 뭐 23년도, 지금 24년도이기 때문에 지표가 나온 지 1년 넘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 그 급여 제공을 현재 A라는 직원이 하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B라는 직원으로. 그러면 B라는 직원을 바뀌는 그 날짜로부터 자, 14일 이내에 토요일날, 공휴일날 다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그 수급자 어떤 그 어르신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시설장님이랄지 또는 뭐 사회복지 사장님이랄지 같이 이제 그 대동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시는 거죠. 가셔서 지금 현재 그 직원이 바뀌었는데 바뀌신 그 선생님 급여가 어떠세요? 급여 제공하는 게 어떠세요? 뭐 어떤 그런 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이 또는 뭐 수급자분이 뭐 좋아요, 뭐 괜찮아요, 뭐 또 안 좋아요, 뭐 그런 의견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담을 진행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런 내용을 다 쓰시라는 겁니다.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직접 수급자만 선택하시고 변경된 직원까지 다 직접 알아서 선택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연동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등록하시는 걸로 현재 버전처럼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간혹가다 좀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뀐 직원이 있으면 바뀐 대로 해서 좀 목록을 보여달라 하시는데 이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예외 처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1-5번도 그 지표가 있어요. 지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급자에게, 자, 부호자도 포함이 되겠죠. 자, 6가지, 즉, 욕창 예방, 낙창 예방, 낙상 예방, 그다음에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 그래서 설명만 저기 주야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는 건데, 주야강 같은 경우는 설명이고, 그다음에 방문 같은 경우는 직접 출력해서 제공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급자 100가지 이제 그 공단평가팀 방문해서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급자가 급여를 적용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현장 저기 수급자 어떤 대까지 가셔가지고 다 그 내용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 출력해서 제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노인인권 보호지침도 이제 제공하셔야 돼요. 이 기준이 뭐냐면, 자,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대한 부분이 노인인권 보호 30번 지표인데요. 여기 그 평가 기준 3번 보시면 다 수급자한테 노인인권 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그 위에 6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이것까지 해서 총 7가지를 그 수급자한테 제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물론 제공하실 때 설명까지 다 곁들이는 거 기본입니다. 설명도 하시고 제공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실제 그 어르신 댁에 비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다 좀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기능은 1-6번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미제공 쪽 한번 눌러볼게요. 자, 미작성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총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 누구랑 상담했는지, 뭐 보호자면 뭐 보호자 뭐 이름까지 쓰시면 돼요. 보호자 이름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일자, 그다음에 상담 신고까지 다 입력해서 이와 같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 어떤 현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계시다 그러면 바로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제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약을 했을 때 수업자하고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 한번 제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매년마다 제공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예. 만약 저희 주야간 하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주야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방문 같은 경우는 매년 설명이 아니고 처음에 한번 제공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어르신 댁에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